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전국 곳곳이 축제의 계절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선선한 가을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짧게 느껴지고 실제로 더 짧아지고 있는 계절, 가을입니다. 그냥 보내기엔 아쉬운 마음, 전국 방방곡곡 축제를 찾아다니며 즐겨보는 것도 일상에 좋은 활력이 되겠죠.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선선한 공기가 참 좋은데 해가 지날수록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은 커져갑니다. 올 여름에는 특히나 역대급 더위였던 만큼 가을이 더 반가운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이 더 짧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여름 많은 언론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다룬 기사들이 더 많아진 느낌이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기후 보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기후 저널리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팩트체크 시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승 괴담들, 과연 실체가 있는 이야기일지 팩트체크 전문 기자와 하나하나 살펴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후 관련한 보도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정말 역대급 폭염에 장기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보도를 꽤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평소 기후 이슈는 필수 보도 영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오셨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기후 보도와 관련한 언론 학자로서 보는 관점은 네. 크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기후 이슈, 환경 주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을 앵커께서 하신 것처럼 기후 이슈가 필수 보도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네. 이 언론이 기본적으로 민주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언론이 이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 과학, 기술 등에까지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나 독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들, 그러니까 환경이나 기후 이슈 같은 데에 있어서는 언론이 계도적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필수적인 보도 영역으로 네. 언론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여름 동안 등장했던 이 기후위기 보도를 쭉 살펴봤을 때 주목할 만한 키워드를 몇 개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상 기후와 관련된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죠. 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폭염에서부터 열대야 등등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후 관련 보도 기사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네. 열대야 기록 경신이라든가 기록적 폭우, 기록적 폭염과 같이 이게 마치 기후 보도의 어떤 스포츠 경기 중계나 경마 저널리즘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이슈를 아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언론이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건 뭐냐 하면은
단발성으로 심각성을 강조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이상기후 또는 이제 기후 관련 보도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보도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보도 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번 잡았다 하면 그 이슈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보도 태도, 네.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기후 위기 보도에서도 등장을 해서 언론이 소위 워치독이라고 하는 감시견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뭐 기상청 관측 이력 최장 기록이다, 뭐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보도가 특히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또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 기후위기 보도들 생각을 해보면 재난이 발생한 이후 대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전에 예측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보도가 주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소위 우리는 사후 약방문식 보도가 기후보도에서 안타깝지만 많이 줄을 이루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도 부산 경남 지역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도로가 붕괴하고 주택이 침수하고 피해가 컸는데 농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발생한 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원인과 책임 규명,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원인은 뭐다, 이제서야 얘기하는 그런 사후 대응식 보도. 네. 이것들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표현들이 그런 거죠.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하는데 네. 예견됐으면은 사전에 이런 보도를 좀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 용어로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모색해서 제시하는 저널리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특히 기후 보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고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들이 일어난 관련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별 예측과 해결책들을 사전에 이렇게 제시해보고 모색하는 그런 이제 언론의 보도, 준비, 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한 이런 보도에서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환경 기후 위기와 관련한 보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으로 기후 관련 과학 분야이지 않습니까? 일반 기자들이 정보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 기후 위기 보도를 할 때 전문적인 영역은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전문 영역이니까 전문 기자에게 맡겨야죠. 그러니까 일반 기자가 환경 기후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지금 현재 언론사의 순환 인력 배치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부, 경제부와 같이 일반적인 그런 부서들은 뭐 약간의 경험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가진 어떤 선배 기자로부터 또 전수받고 하면 보도가 가능한 그런 분야들이지만 네. 환경이나 기후 분야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네. 언론사의 편집국, 보도국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고 일반 기자가 보도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네. 그 환경, 기후 이슈를 어떤 뭐 정치 보도화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너무 쉽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집국 내에 전문 기후와 환경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나 또 기자가 있다면 그런 이슈들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내부적으로 상호 교류해가지고 네. 보도를 하게 돼서 그래서 보다 더 팩트에 근간한 그런 이제 결과물 기사들이 나올 수 있고 보도물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전문 영역이니까 전문 기자에게 맡겨야 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근원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 이 기후위기 보도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위기잖아요.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뭐 시청률과 클릭수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네. 근데 언론이 이제 상업주의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은 오로지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그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뭐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보도량이 생각보다 적고 또 그 이유가 시청률 때문에 이제 공익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을 역시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청자나 청취자, 독자들이 연속 뉴스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네. 머리 아픈 기사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이 시청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들은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1988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이제 거대한 산불, 그것이 지구 온난화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네. 그 이후에 언론사들이 전문 기자를 채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기후 이슈 보도의 양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교수님 끝으로 환경 저널리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실까요? 네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후, 환경 저널리즘 파트에 네. 언론사가 인력과 재정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전략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후 위기 이슈는 공익적 성격의 이슈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결국 이제 언론의 책무를 그쪽에서 다 하겠다라는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처한 그 국민의 신뢰, 이런 것들을 다시 얻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방송하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추석 이후 화제로 떠오른 이슈는 단연 모 언론에서 단독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요. 보도에서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보도한 언론사도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등 일부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이를 이슈로 다루는 모든 채널의 패널들도 추측에 의한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슈앤피플에서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19일 시사마치 장강에서는 장윤미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가 출연해 보도에서 증거로 내놓은 녹취록의 신빙성과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이른바 지역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선 전 의원을 언급하는 녹취록에 대해 강전혜 변호사는 이 녹취는 재밌는 게 명태균 씨가 자기 지인이랑 통화를 한 거라며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녹취 파일로서 증거일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는 추후 법적 쟁점이 생길 경우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 입장으로 법률적 조언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네. 20일 방송에서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분석을 했을까요? 반면 20일 이번 주 탑3에서는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출연해 각각 여야의 입장에서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실과 여권에 상당히 안 좋은 이슈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떠도는 이야기들을 듣고 조각을 맞춘 허술한 보도, 실패한 공작이라며 이런 식으로라면 나도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음모론과 여의도 떠돈 이야기들로 재미있는 뉴스 맛깔나게 많이 만든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물론 현재 모 언론의 보도만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이 공천 관련 요구는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 7불사 만남 자체는 있었다고 얘기했고, 명태균의 반박대로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과 관련해 지역의 선거 관계자 문자를 주고받으며 논의를 했다는 건 인정하는 상황이라 이 사실만으로도 의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김성환 평론가의 말대로 언론으로서 이 정도 정황이나 녹취록까지 나왔다고 하면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혹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될 만한 것이 현재까지 없다는 강윤미 변호사의 주장도 타당합니다. 네. 그럼 19일과 20일 이틀간의 대담을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 결국 이틀간의 대담을 통해 언론으로서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함부로 추측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증거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추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19일에 먼저 법적인 문제점을 짚으며 경각심을 주고 20일에 정치인 대담이 이어졌다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나름의 중립성을 고민한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은 어떤 점을 짚어볼까요? 앞서 말한 사례처럼 정치권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대담도 있는 반면 어떤 대담은 너무 예능감에 치우쳐 본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 사담이 많았던 코너도 있어 아쉬움을 주었는데요. 네. 지난 9일 알파고 신하 씨가 출연한 비정치 회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의 고향 튀르키예를 비롯한 외국의 연금 및 정면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기 위해 해당 패널이 출연한 것은 나름 적절해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알파고 신하 씨의 죽으면 38선을 묻어달라를 비롯해 충남대학교로 오세요, 저 기아 소울 중고차 탑니다 등 사담이 지나친 부분은 듣기 불편했고요. 마지막에는 진행자들이 자신의 차종까지 대답하는 등 그런 진행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11일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한 대담이 훨씬 적절한 진행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 주제가 재밌습니다. 전승괴담인데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상한 이야기,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풍기 사망설과 백신 접종 샤워 금지, 이런 두 가지 주제를 짚어볼 텐데요. 네.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이런 말과 예방접종 당일은 샤워 금지, 이런 지침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믿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도 어릴 적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말인데요. 여름에 선풍기 켜놓고 자면 어머니가 들어와서 끄기도 하시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다시 자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요즘엔 집집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도 선풍기 갖춰놓은 집들이 아직도 많죠. 제가 3년 반 정도 태국에서 살다 왔는데 우리나라 선풍기에는 있는데 태국 선풍기에는 없는 것, 이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타이머인데요. 아. 예, 한국 선풍기에는 타이머가 있는데 태국 선풍기에는 타이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말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태국 더우니까 24시간 선풍기를 틀고 살고, 그리고 잘 때도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말이 없으니까 타이머도,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혹시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말인데요. 일본은 그마저도 1980년대 이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런 말을 믿어왔어요. 2006년 7월 14일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보면요. 네. 여름철 안전사고를 주의하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5대 사고 유형은
선풍기, 에어컨 질식 사고, 자동차 안 어린이 질식 사고, 자동차 안 폭발 사고, 에어컨 폭발 사고, 가정 내 위생 안전 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소비자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선풍기 바람을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오래 쐬면 몸 안 수분을 지속적으로 빼앗겨 저체온증이 발생한다. 또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쐴 경우 이산화탄소 포화 농도는 높아지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산소 부족 현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 노인이나 호흡기 질환자는 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게 소비자원의 공문서예요.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어요. 네, 2006년에 나온 거죠? 예, 2006년에.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선풍기,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는 20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에어컨 선풍기 질식 사고를 예방하려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잘 때는 반드시 타이머 조절을 하고 바람을 회전시키며 방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친절히 선풍기 사망을 피하는 법도 알려줬죠. 네. 공공기관인 소비자원이 보도자료를 내놓을 정도라면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선풍기 사망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이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돼서 판매된 선풍기는 1882년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선풍기가 처음 도입된 건 1910년대 후반쯤입니다. 네. 옛날 신문, 매일신보 신문을 찾아보면 1918년 8월 3일자에 위생상으로 본 선풍기, 주의만 하면 유익,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잠깐 좀 말씀드리면, 선풍기 바람에 대하여 위생과는 말하여 왈, 썩은 공기와 먼지를 일으키는 고로 위생에 좋지 못하다는 말도 있으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상류, 중류 가정에서 아이들 자는 데다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서늘해 잘 자려니 생각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위험한 일이요. 몸이 너무 식어서 감기를 듣는 일이 많으며 잘 때에는 항상 주의하여 선풍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1924년 신문에는 국내 제조사가 선풍기 광고를 이 주요 신문들에 대대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풍기 광고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네. 1927년 중해일보라는 옛날 신문은 선풍기병 신기하다는 전기 부채에 해, 이런 기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면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면 두통과 안면 신경마비가 생기고 잠든 아기가 쏘이면 더욱이 위태, 잘못되면 생명 위험,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는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킬 때 선풍기 앞의 공기는 맴돌게 되어 일부분은 진공이 되며 또는 공기에 격렬한 운동이 생기므로 항상 일정한 규칙으로 호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장애를 받아서 폐에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혈액은 부정해지고 불쾌감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보도됩니다. 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죽었다. 이런 기사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네. 그럼 최근 기사들 중에서도 이 선풍기 사망설을 다룬 기사가 있을까요? 2008년 기사가 가장 마지막으로 검색이 되는데요. 연합뉴스는 2008년 7월 4일 광주서 선풍기 틀고 자다 저체온증 사망이 잇따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네. 이게 선풍기 가동이 사망 원인이 됐다는 내용, 단정적인 내용을 담은 마지막 보도로 확인이 되고요. 2007년 무렵에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선풍기 사망설에 관한 논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네. 이후 선풍기 가동을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는 기사는 좀 찾아보기 어렵게 됐는데요. 1920년대부터 2008년까지 이 수많은 선풍기 사망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던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또는 질식해서 숨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기사들을 살펴보면 경찰을 인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경찰은 사망자가 선풍기를 얼굴 가까이 켜놓고 자다가 저산소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올 여름까지도 이 네.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질식해서 네. 잘못될까봐 타이머를 꼭꼭 맞춰놓고 잤거든요. 조마조마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정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경찰은 지금 선풍기를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그럼 네. 선풍기 때문에 숨진 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사망하면
변사 사건으로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장 먼저 이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부터 살피게 되는데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는지, 시신의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핍니다. 대부분의 선풍기 사망설 연관 사건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고 시신의 상처도 없고 딱히 자살한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네. 방 안에서 곱게 누워서 잠든 채로 돌아가셨는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더라. 이런 식입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부검을 해야 되는데 보통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경찰이 부검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유족들도 굉장히 부검을 꺼리는 통조가 요즘까지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망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있어야 되니까 선풍기를 켜놓고 자다가 저체온증 또는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검을 해야 정확한 그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네. 선풍기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선풍기 사망설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또 일반 시민들도 예전보다는 이런 말을 믿지 않는 편이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 2007년에 자기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보험 보장 내용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할 경우에 5천만 원, 주말 사고 발생 시에 추가 5천만 원, 질병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은 이 돌아가신 분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에 해당한다면서 추가 5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은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아서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유족이 먼저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자더라도 저체온증이나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내용의 한국대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선풍기 또는 에어컨 사망설의 대법원이 결국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죠.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거의 네. 100년 정도를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믿어왔던 어떤 통념이 근거를 통해 반박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 대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꼭 사실이라는 법이 없죠. 1990년대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말은 모두가 믿는 사실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믿지 않죠. 네. 그건 우리 사회가 점점 과학 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일깨우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하고요. SNS를 통해서 날아오는 수많은 카더라, 이것 하나만 먹으면 모든 병이 싹 나을 것 같은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이 나면 찾아보고 알아보고 물어보는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가오는 겨울 계절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오래된 통념이 있어요. 바로 백신 주사 맞은 날에 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말이라고요. 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한 100나라 넘게 찾아봤는데요. 보건당국의 자료를. 세계 어떤 나라도 백신 맞은 날에는 샤워를 하지 마라.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부모가 보건당국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영장에서 수영 운동을 하는데 백신 맞은 날에 쉬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보건당국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시켜라. 이런 답변을 하는 걸 찾을 수 있었고요. 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등 많은 나라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사 맞은 자리를 박박 문지르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예방접종을 받을 텐데 의사는 백신 맞은 날 샤워를 할까요, 그럼? 제가 현직 의사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대부분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지침을 샤워하지 말으라고 해놓고 왜 샤워를 하세요? 물어봤더니 주사 맞은 자리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방수 밴드를 붙이고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왜 백신 맞은 날은 샤워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이 생겼는지 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의사들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추측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3가지 정도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사를 맞은 뒤에 아물지 않은 상처 부위로 이 샤워할 때 세균이 침입을 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체온 변화가 생기면 면역 기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또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엉덩이 주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샤워하거나 목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이 세균 감염설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목욕 또는 샤워로 인한 체온 변화는 이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성인은 샤워 정도로는 체온 변화의 폭이 면역 기능에 혼란을 줄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의 추측은 네. 예전에 우두 접종을 할 때 끝이 뾰족한 침이 2개로 갈라져 있는 분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분지침 갈라진 틈에다가 약물을 머금고 이걸로 이제 그 피가 맺힐 정도로 한 20번 정도 찌르는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고 상처도 크게 났죠. 그래서 이때 생기는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아물 때까지 물에 닿지 말라 이렇게 공고를 했던 거고, 당시 생겼던 백신 접종 받고는 물에 닿지 마십시오, 씻지 마십시오, 이런 관행이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 같다. 이게 이제 의학계 의사들의 추측입니다. 그냥 무심코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넘어가는 정보가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라 그냥 믿고, 또 친한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라서 덜컥 믿고, 사실 따지기 귀찮아서 그냥 믿고 마는 이야기도 많은데 일일이 좀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사에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저도 피곤하고 듣는 친구도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아니면 나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 이런 것들 여러 장면에서 결국에 믿을 건 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떤 정보가 제시됐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머리로 생각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연습, 습관이 필요하고요. 일례를 좀 들자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유산균 음료 제조사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에 마시는 요구르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0% 사멸시켰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기자들 대부분이 인문계 출신이고 특히 이제 유통 담당 기자들이 보건의학, 화학, 생물학 이런 쪽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회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일부 매체는 땡땡 유업이 코로나 극복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의미부여를 하면서까지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고요. 근데 당시 회사가 제시했던 실험 방법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뭘 먹어서 어떤 효과를 보려면 먹어서 효과를 얼마나 냈더라. 이런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회사는 배양 접시에 개의 신장세포에 바이러스를 배양시켜 놓고 유산균 음료를 부은 뒤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뭘 증식하는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이런 방법은 살균제를 테스트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유산균 음료는 산성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직접 접촉하면 불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기자들이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걸러내지 못했던 거죠. 네. 이 유산균 음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 이런 기사가 그날 수백 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팩트체크 기사를 냈죠.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결국 경영진이 바뀌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의심나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기. 이게 바로 팩트체크의 핵심입니다. 네.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팩트체크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팩트체크 정보 알차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